피 묻은 밤과 말 없는 비명. 2004년 5월. 타이유안 씨는 눅눅하고 어두운 장마철의 한가운데 있었다. 거센 빗줄기는 도시의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져 내렸고 마치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감추려는 듯 검은 장막을 드리웠다. 산시성 경찰서의 형사들은 쏟아지는 사건 서류들 속에서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 한 쌍의 남녀가 비틀거리며 경찰서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뛰쳐나온 것처럼 온몸을 떨고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청백했다. 그들의 등 뒤로 굵은 빗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검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여자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었다. 저 사람을 죽여야만 했어요. 죽이지 않으면 저도 죽을 거라고 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어요. 정말 역겨워요. 그녀의 이름은 자오메이인.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곳의 모든 경찰관들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다. 경찰서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에 잠겼다. 베테랑 형사들의 얼굴에도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적이 떠올랐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온갖 끔찍한 사건들을 다뤄왔지만 식인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상상 범위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었다. 형사반장이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지만 메이잉은 여전히 몸을 떨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도 깃든 것처럼 공허하고 무서운 빛이 감돌았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악몽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과도 같았다.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고 빗소리는 마치 죽은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밤 타이위안 씨의 어둠 속에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선 끔찍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공포의 그림자는 이미 도시 전체를 서서히 덮치기 시작했다. 자오메이잉은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입에서는 끔찍한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작은 신발 가게의 주인이었고 몇 시간 전 린이라는 여자가 가게에 나타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링은 우연히 가게 양도 공고를 보고는 마치 관심 있는 손님처럼 접근했다. 그녀는 능숙한 말투로 신발을 고르며 메이잉과 가격 흥정을 벌였다. 메이잉은 링의 교묘한 연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흥정이 끝난 후 링은 지가 가져오겠다며 메이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순진한 메이잉은 아무 의심 없이 링을 따라 나섰다. 링은 계속해서 메이잉의 통장과 소지품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물었다. 메이잉은 그저 낯선 사람의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며 최근 은행에서 꽤 많은 금액을 인출해 통장에 넣어두었다는 사실까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바로 그 순간 메이잉은 자신이 먹음직스러운 미끼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링이 이끄는 대로 도착한 곳은 낡은 아파트 단지의 허름한 집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끔찍한 현실이 그녀를 덮쳤다. 링이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어두운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튀어나와 그녀를 덮쳤다. 그들은 쇠파이프로 그녀의 머리를 강타하려 했지만 재빨리 몸을 피한 덕분에 간신히 피할 수 있었다. 그들은 메이잉을 침대 끝에 밧줄로 묶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짐승처럼 꼼짝 못하게 되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들의 눈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잔인한 광기였다. 그들은 메이잉이 통장에 상당한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통장을 빼앗으며 그들은 킬킬거렸다. 이 정도로는 성이 안 차. 더 큰 물고기를 낚아야지. 그들은 메이잉에게 아는 사람들 중 부자가 없는지 물었고 그녀의 머릿속에 리 이 아주머니가 떠올랐다. 리 아주머니는 메이잉의 단골 손님으로 최근 메이잉에게 한정판 구두를 사고 싶다고 말했었다.
강요에 못 이겨 메이잉은 리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아주머니가 원하시던 구두를 특별히 아주 싼 가격에 팔겠다고 말했다. 전화기 너머 리 아주머니의 기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메이잉은 울고 싶었지만 그녀의 목에 칼이 들어와 있었기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시키는 대로 리 아주머니에게 이 낡은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순간 메이잉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뒤섞여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다. 그녀는 알았다. 자신이 방금 리 아주머니를 죽음의 소굴로 불러들였다는 것을. 세타 피 묻은 칼날과 끔찍한 비밀 전화를 끊자마자 방 안에는 굶주린 짐승들의 포효 같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리 아주머니가 구두 상자라도 찾듯 두리번거리며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공포로 변했다. 리 아주머니가 채 한 걸음도 떼기 전에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범인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튀어나왔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리 아주머니의 머리를 맹렬하게 내리쳤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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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파이프가 머리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다. 리 아주머니는 비명조차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꼬꾸라졌고 붉은 피가 마치 스프링처럼 솟구쳐 나와 바닥을 적셨다. 메이잉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은 마치 잔혹한 악몽과도 같았다. 범인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리 아주머니의 몸을 뒤져 순식간에 오시천위원에 챙겼다. 그들의 손놀림은 너무나도 능숙하고 빨랐다. 그들은 킬킬거리며 서로에게 속삭였다. 이제 이 두 명을 처리하면 되겠군. 흔적을 남기면 안 돼. 죽음의 그림자가 메이잉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잠깐만요. 제 가게에도 돈이 있어요. 20천이 아니 더 있어요. 라고 외쳤다. 범인들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탐욕이 그들의 잔혹성을 이겼다. 하지만 그들은 메이잉이 탈출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지막 그리고 가장 끔찍한 시험을 요구했다. 그 돈을 가지러 가기 전에 네 손으로 이 여자를 죽여. 그래야 우리가 너를 믿을 수 있지. 메이잉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죄를 지었다. 리 아주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죄. 하지만 이제는 직접 피를 묻혀야 했다. 범인 중 한 명이 식칼을 건네주었다. 칼날에는 이미 다른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핏자국이 말라붙어 있었다. 차가운 칼날이 손에 닿는 순간 메이잉은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소름을 느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거부했지만 범인들은 그녀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빨리 해. 아니면 우리가 널 먼저 죽여줄 테니. 결국 메이잉은 눈을 감고 칼을 들었다. 그녀는 혼절한 리 아주머니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렀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칼이 살 속으로 파고들었고 그녀의 손은 피로 축축해졌다. 그녀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소리를 내지 못했다. 이미 리 아주머니는 의식을 잃었지만 메이잉은 그녀의 마지막 숨결이 멈추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리 아주머니의 피로 물든 칼을 들고 메이잉은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범인들은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그녀의 밧줄을 풀어주었다. 좋아, 이제 우리 가게로 안내해. 이 모든 일이 단 몇 분 만에 일어났다. 범인들과 함께 가게로 향하는 길, 메이잉은 자신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뇌는 멈추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집중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 해.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쳤다. 그녀는 곧 이어질 지옥 같은 사건의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악마의 방. 자오메잉의 증언을 들은 형사들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즉시 특수기동대를 소집하고 그녀가 지목한 장소, 낡은 아파트 건물로 향했다. 거대한 빗방울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차들의 사이렌 소리는 도시의 정적을 찢었다. 빗소리조차 삼켜버릴 듯한 긴장감이 모두를 짓눌렀다.
범인들의 은신처에 도착하자 형사반장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경찰이다. 문을 열어. 그러나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그들이 탈출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반장은 문을 부셔 라고 외쳤다. 강력한 공구가 문을 강타했고 육중한 문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형사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이 수십 년간 겪어온 어떤 사건보다도 끔찍하고 비현실적이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피냄새가 훅 끼쳐왔다. 바닥에는 붉은 피가 흥건했고 발자국을 따라 찍힌 혈흔이 복도를 가로질러 주방으로 이어졌다. 벽에는 피가 튀어 잔혹한 추상화처럼 얼룩져 있었다. 마치 맹수가 사냥감을 갈기갈기 찢은 듯한 처참한 흔적이었다. 주방으로 들어선 형사들은 일제히 멈춰섰다. 그들의 심장은 공포와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핏물이 가득한 바닥 위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거대한 냄비가 끓고 있었다. 냄비 안에서는 정체모를 살점이 끓어오르고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는 것이 보였다. 주변에는 사람의 내장으로 보이는 신장, 간, 창자 등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다. 그것들은 방금 도살된 것처럼 신선했고 핏빛이 선명했다. 옆에 놓인 식탁 위에는 사람의 살점을 썰기 위해 사용된 듯한 무거운 도끼와 칼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범인들이 시신을 훼손한 방법이었다. 그들은 시신을 아주 작게 조각내어 알아볼 수 없게 만든 뒤 일부는 화학용매로 녹이고 남은 조각들을 검은 봉투에 담아 하수구에 버린 듯했다. 냄비에 끓고 있는 것은 살코기와 비계였는데 이들은 사람의 지방을 녹여 기름을 얻으려는 의도임이 분명했다. 이 기름이 나중에 시장에 팔려나가 누군가의 입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은 형사들의 위장을 뒤틀리게 했다. 메이잉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보았지만 살기 위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만약 소리를 질렀더라면 그녀 자신이 끓는 냄비 속으로 던져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의 몸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떨렸다. 이성은 이미 마비되었지만 생존 본능은 그녀를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침묵하게 만들었다. 형사들은 현장 사진을 찍으며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구역질을 참아야 했다. 노련한 법의학자들조차 이처럼 잔혹한 광경에는 혀를 내둘렀다. 범죄 현장은 단순한 살인사건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경계를 완전히 넘어선 악마들의 잔인한 축제장이었다. 그 방의 공기는 죽음과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형사들은 그들이 지금껏 쫓아왔던 것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들의 심장은 앞으로 밝혀질 더 끔찍한 진실의 서막을 예감하며 불안하게 요동쳤다. 섬뜩한 자백과 소름 끼치는 진실. 범인들의 은신처에서 체포된 리쇼닝은 수갑에 채워진 채 경찰서 신문실로 끌려왔다. 그녀는 예상과 달리 격렬하게 저항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공허한 눈빛으로 신문관을 응시했다. 마치 자신이 한 모든 짓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침묵은 신문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신문관들의 끈질긴 압박과 현장에서 발견된 끔찍한 증거들은 그녀의 견고한 침묵의 벽에 조금씩 그녀를 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리춘닝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낱낱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한 편의 잔혹한 공포 영화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이었다. 네, 제가 했어요. 혼자서는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2명의 남자, 전정언, 형제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능숙한 바텐더였고
술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고 싶어하는 젊은 여성들을 깨어내는 역할을 맡았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었다. 주로 돈이 많거나 가족들에게서 소외되어 홀로 사는 여성들을 노렸다. 그녀의 역할은 교묘하고도 치밀했다. 희생자들에게 접근해 친구가 된 후 특별한 사업을 제안한다거나 은밀한 거래가 있다 하며 은신처로 유인했다. 한번 그녀의 덫에 걸려들면 희생자들은 곧이어 나타나는 션 형제에게 붙잡혔다. 이들은 희생자들을 고문하고 협박해 돈을 빼앗은 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했다. 저희는 돈을 뺏고 나서 그들을 죽였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형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리춘닝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동안 끔찍한 악몽을 떠올리는 듯한 섬뜩한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들이 저지른 수많은 살인과 잔혹한 시신 훼손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다. 그들은 사람 고기를 먹었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션 정원이 묻더군요. 사람의 간은 어떤 맛일까? 라고. 저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녀는 범인들이 희생자들의 시신을 도살하듯 해체하고 내장을 꺼내 요리해 먹었다고 말했다. 특히 간과 심장 같은 장기들을 선호했고 지방은 녹여서 식용유처럼 사용했다고 했다. 이 모든 과정은 자오메이이 목격한 끔찍한 진실과 일치했다. 신문실은 순간 얼어붙었다. 신문관들은 그들의 길을 의심했다.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먹는다니. 이것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짓이었다. 리춘닝은 이미 체포되었지만 션 형제는 아직도 자유의 몸이었다. 이들을 당장 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그들의 끔찍한 만찬이 될 수도 있었다. 리춘닝의 섬뜩한 자백은 거대한 살인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밝혀질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의 늪으로 경찰들을 끌어들이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 풀리지 않은 채 차가운 공기 속에 떠다녔다. 미인겜 지신대꾸이 지마이미가 식인 아들의 도주. 리춘닝의 자백은 경찰서 전체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순순히 모든 것을 털어놓은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두 명의 괴물, 즉 션 정원과 션 정핑 형제가 아직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탐하는 짐승이었고 그들이 잡히기 전까지는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산시성 경찰은 즉시 특수수사팀을 꾸려 두 형제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전국적인 지명수배령이 내려졌고 시민들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거액의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한편 션 형제는 경찰이 은신처를 급습하기 직전 간발의 차이로 도주에 성공했다. 그들은 린과 헤어져 미리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밤샘 운전으로 타이유안시를 벗어났다. 그들의 목적지는 수자적에 도착한 션 형제는 가명으로 허름한 단독주택을 임대했다. 그들은 낮에는 외출을 삼가고 밤에만 몰래 움직였다. 천장원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잡힐 리가 없어. 경찰들은 우리가 산시성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이곳은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이니까. 하지만 방탕하고 게으른 본성은 바뀌지 않았다.
그들은 술과 유흥에 돈을 물쓰듯 썼고 현상수배가 자신들의 얼굴을 전국에 퍼뜨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안감에 시달렸다. 돈이 떨어지자 션 형제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였다. 그들은 다시 사냥을 시작해야 했다. 그들의 새로운 은신처가 있는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2명의 남자가 나타나 무언가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그들은 항상 밤늦게야 외출했고 집에서는 종종 정체 모를 소리가 들려왔다. 가장 이상한 것은 수도 요금이었다. 그들의 수도 사용량은 일반 가정의 몇 배에 달했다. 범인들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했던 것이다. 그들은 끔찍한 살인행위를 감추기 위해 피를 씻어내고 시신을 토막내어 하수구로 흘려보냈다. 그 결과 그 동네의 하수구는 주기적으로 막혔다.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수구를 파냈던 관리인은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핏물과 뒤섞인 도저히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점 조각들이었다. 그는 역겨움에 몸서리쳤지만 그 조각들이 인간의 시신 일부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다. 션 형제는 자신들의 흔적이 이렇게까지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사냥감을 물색하며 자신들의 잔혹한 본능을 충족시키려 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 대신 오직 다음 사냥에 대한 기대와 흥분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놈들의 목덜미를 바싹 비쫓고 있는 경찰의 수사망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들을 향해 조여들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곧 경찰의 덫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수구 속의 메아리 스자정의 낡은 주택가에선 기이한 소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주민들은 션 형제가 이사 온 뒤부터 밤마다 들리는 기묘한 소음에 불안해했다. 늦은 밤, 망치로 무언가를 짓짓는 듯한 둔탁한 소리, 그리고 끔찍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멀리서 들려왔다 사라지곤 했다. 이 모든 소리의 근원지가 션 형제가 사는 집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그들의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이곳에 사는 한 수도 요금 검침원도 그들의 수상한 행태에 의문을 품었다. 그는 매달 션 형제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2명만 사는 집의 수도 사용량이 수십 명의 대가족이 쓰는 양과 맞먹었기 때문이다. 수도 계량기 바늘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을 보며 검침원은 의아해했다. 그가 아무리 물어봐도 션 형제는 퉁명스럽게 그냥 물을 좀 많이 쓴다 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하수구였다. 션 형제의 집 앞에서부터 시작된 하수구가 수시로 막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힘 현상은 갈수록 빈번해졌다. 결국 아파트 관리소는 전문 하수구 청소부를 불렀다. 낡은 하수구 뚜껑을 열자 시궁창 냄새와 함께 역겨운 핏물 냄새가 진동했다. 청소부는 막힌 하수구를 뚫기 위해 긴 막대기를 집어넣었고 순간 그의 막대기에 무언가 끈적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다. 젠장, 뭐야 이거. 그는 굵은 하수관 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덩어리들을 건져 올렸다. 그것들은 마치 피와 기름이 엉겨붙은 듯한 기분 나쁜 덩어리였고 그 안에는 털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다. 청소부는 무심코 손으로 그 덩어리들을 으깨 보았다. 그러자 그것들은 뼈와 살이 뒤섞인 채 으깨졌다. 그는 구역질을 참으며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공포로 커졌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손톱, 머리카락,
그리고 작은 뼈 조각들이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톱으로 잘린 것처럼 규칙적인 크기로 토막나 있었다. 청소부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소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후 우연히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던 한 남성이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다. 산시성 식인 살인범 현상 수배. 기사와 함께 공개된 2명의 용의자 사진은 그가 이웃에서 자주 보던 션 형제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사진 속에서조차 살기가 가득했다. 남성은 망설이지 않고 즉시 지역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제보했다. 수많은 작은 단서들이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과도한 수도 사용량, 막힌 하수구, 그리고 이웃의 제보. 경찰은 즉시 비밀리에 수사에 착수했고 션 형제가 바로 그들이 전국적으로 쫓고 있던 흉악한 식인마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그들은 숨을 곳이 없었다. 어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잔혹한 만찬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새벽의 습격. 모든 단서가 한 곳으로 모아지자 경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2004년 8월 31일 새벽. 스자정의 하늘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다. 특수기동대와 무장경찰로 구성된 정예팀이 소리 없이 션 형제의 은신처를 포위했다. 주변 건물 옥상에는 저격수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의 탈출로를 완전히 차단했다. 작전명은 새벽의 유령사냥.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닌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었다. 작전 팀장이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모든 불빛은 꺼졌고 그들의 발소리는 빗소리에 묻혔다. 한 대원이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확인. 2명 모두 안에 있습니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들은 범인들이 수면제나 약물로 깊은 잠에 빠져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만약 깨어 있다면 그들은 끔찍한 저항을 할 수도 있었다. 3, 2, 1. 진입. 육중한 철제 해머가 현관문을 강타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산산조각 났고 대원들이 섬광탄을 던지며 안으로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손들어. 엎드려. 섬광탄의 섬광과 굉음에 놀란 2 형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잠시 혼란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광기 어린 분노와 절망이 뒤섞였다. 션정원은 침대 밑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지만 경찰의 반응은 한 발 더 빨랐다. 강력한 진압봉이 그의 손목을 내리쳤고 권총은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션정핑은 창문을 깨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창밖에는 무장한 경찰들이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필사적인 저항은 시작도 전에 무력화되었다. 놈들은 너무나도 허무하게 체포되었다. 그들의 체포는 끝이 아니었다. 경찰은 집 안을 샅샅이 수색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끔찍한 발견이 이어졌다. 션 형제와 한 여자가 함께 방에 있었다. 그 여자는 유라는 성을 가진 여자였고 그녀의 옆에는 몸이 토막난 채 천으로 감싸인 여성의 시신이 놓여 있었다. 핏자국은 아직 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엽기적인 범행이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 씨는 범행에 가담한 새로운 공범으로 추정되었고 그녀 역시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괴물이었다. 인간의 법과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 오직 자신들의 쾌락과 탐욕만을 쫓는 짐승들이었다.
현정원과 현정핑 그리고 유 씨는 각각 다른 조사실로 옮겨져 신문을 받았다. 그들의 체포 소식은 곧바로 산시성 경찰 본부로 전해졌고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다. 길고도 끈질긴 추적 끝에 마침내 식인마들의 사냥은 끝이 났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죄의 전모는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하수구에서 발견된 살점들이 그리고 희생자들의 비명소리가 이제는 그들의 죗값을 물을 시간이었다. 현정원과 현정핑 형제는 각각 다른 신문실로 끌려왔지만 그들은 마치 텔레파시라도 통하는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마치 이미 인간의 감정을 잃어버린 듯 그저 차가운 텅 빈 눈으로 신문관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그들의 침묵을 깰 방법을 알고 있었다. 바로 그들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 수사관들은 션영재의 고향 허난성 후전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들의 잔혹한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보여주었다. 션영재의 아버지는 마을의 촌장이었다. 그는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이었고 자신의 아들들을 마치 부하처럼 통제하려 들었다. 특히 맏아들인 현정원은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을 그대로 물려받아 어릴 때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다녔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의 깡패들과 어울리며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함께 그 자신이 아버지처럼 군림하고 싶다는 뒤틀린 욕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1994년 현정원은 돈을 훔치려다 체포되어 처음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는 좋은 태도를 보인 덕분에 1년 만에 가석방되었지만 그의 본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1995년 그는 가석방 기간 중에 금목걸이와 핸드폰을 훔치다 또다시 붙잡혔다. 가석방 중의 재범은 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졌고 그는 더 깊고 어두운 범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감옥에서 나온 후 그는 이미 소년에서 잔혹한 범죄자로 변해 있었다. 그는 동생 현정핑을 찾아가 자신의 사업에 동참하라고 설득했다. 현정핑은 형을 우상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형제 범죄단을 결성했다. 그들의 첫 번째 범죄는 소규모 절도였지만 곧이어 그들의 잔혹한 본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99년 그들은 하남성에 있는 한 친구의 집으로 도피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울분을 식률만 토하며 자신의 여동생이 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현정원의 눈빛이 섬뜩하게 반했다. 그는 친구의 복수를 해주겠다고 나섰다. 세 사람은 공모하여 그 남자를 유인해 밖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현정원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수십 번의 칼질 끝에 남자는 처참하게 죽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잔혹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살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다. 그들은 시체를 토막내고 화학약품으로 녹여 흔적을 없애는 끔찍한 시도를 했다. 시신이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은 희열을 느꼈다. 이 첫 번째 식인행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은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된 잔혹한 본능의 씨앗을 뿌렸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를 파괴하고 유리하는 데서 쾌락을 느끼는 괴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앞으로 그들이 저지르게 될 상상 이상의 범죄의 서막에 불과했다. 형지영, 드나시아오 유자켓지능원이 미끼를 던지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미춘딩의 말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충성심을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그냥 말로만 해서는 믿을 수 없어. 네가 직접 한 명을 처리해봐. 그러면 우리가 널 받아들여주지. 미춘딩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 바텐더에게 전화를 걸어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줄 테니 오라고 속였다. 희생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들의 의진처로 왔고 미춘닝은 션영재가 보는 앞에서 망설임 없이 그녀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피가 튀는 잔혹한 현장에서 미춘닝은 이미 공포에 질린 희생자가 아니라
피에 굶주린 여왕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타고난 교활함과 잔혹함을 보이며 천영제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천영제의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동적으로 희생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는 사냥꾼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들의 잔혹한 동맹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들의 범행은 점점 더 끔찍해졌다. 그들의 다음 희생자는 왕이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끝까지 은행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았다. 천영제는 그녀를 묶어두고 잠이 들었고 한밤중에 왕씨는 간신히 밧줄을 풀고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창문 밖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의식을 잃었다. 소리를 들은 범인들은 그녀를 다시 집 안으로 끌고 와 살해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리춘닝은 한치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괴물이 되어 있었다. 바오터우에서의 연쇄살인 이후 그들은 타이위안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의 가장 끔찍한 본능이 깨어났다. 리춘닝은 이미 잔혹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끔찍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고 이제 그녀의 손에는 피가 아닌 인간의 살점이 묻기 시작했다. 그 애물들의 만찬. 타이위안으로 도망친 후 3명의 범죄자는 또 다른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했다. 그들의 잔혹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천영제는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끔찍한 작업에 착수했고 리춘닝은 그 옆에서 무표정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 피냄새와 살이 타는 냄새가 뒤섞여 좁은 아파트 전체를 가득 채웠다. 그때 천정원이 문득 도끼를 내려놓고 리춘닝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리춘닝,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뭐가요? 리춘닝이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녀는 이미 수십 번의 살인을 겪으며 감각이 무뎌진 상태였다. 사람의 간은 어떤 맛일까? 한 번도 먹어본 적 간을 다 없는데. 그녀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정원의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천정핑 역시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눈에는 섬뜩한 기대감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새로운 종류의 음식을 맛보고 싶어하는 미식가들처럼. 리춘닝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니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너갔다. 이들에게 순종하는 것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놓인 시신에 다가갔다. 그리고 핏자국이 선명한 식칼을 들고 희생자의 배를 갈랐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다. 마치 고기를 해체하는 숙련된 백정처럼. 그녀는 시신에서 간을 꺼내어 그릇에 담았다. 간은 아직 따뜻했고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그릇을 물들였다. 리춘닝은 간을 깨끗이 씻은 후 작은 냄비에 물을 넣고 끓였다. 그녀는 소금과 후추,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양념들을 넣고 간을 익혔다. 간이 익는 동안 3명의 괴물은 말없이 냄비만 응시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구역질을 했을 그 끔찍한 냄새가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의 향기로 느껴지는 듯했다. 간 요리가 완성되자 리춘닝은 3개의 접시에 간을 나누어 담았다. 천정원이 먼저 포크로 간 한 조각을 집어 맛보았다. 그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의외로 괜찮은데? 약간 쌉쌀하면서도 부드러워. 천정핑도 한 조각을 맛보았다. 형 말이 맞아. 특별한 맛이야. 다른 고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인데? 리춘닝 역시 그들이 먹는 것을 보며 한 조각을 맛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혀에서 느껴지는 묘한 맛에 소름이 돋았지만 동시에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그들은 모두 그 끔찍한 맛에 매료되었다. 그날 이후 사람을 죽이는 것은 더 이상 돈을 위한 수단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쾌락이자 특별한 만찬을 위한 재료를 얻는 의식이 되었다. 매번 살인 후 그들은 희생자의 장기를 꺼내 요리했고 특히 간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 이 끔찍한 의식은 그들의 잔혹성을 더욱 부추겼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인간의 살점을 탐하는 괴물로 완전히 변모한 것이다. 이들의 기괴한 만찬은 끔찍한 비극의 끝이자 새로운 악몽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도 모른 채 피 묻은 식탁에 둘러앉아 다음 사냥을 꿈꾸고 있었다. 이춘니의 체포 소식은 온 중국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다. 식인마들의 끔찍한 범죄는 매스컴을 통해 연이에 보도되었고 국민들은 이들이 인간의 탈에 쓴 악마라며 분노했다. 그들의 법정 공판은 전례 없는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2005년 9월 1일, 마침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판사가 최종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피고인 션정원, 션정핑, 그리고 리춘닝은 납치, 살인, 약탈 및 시신훼손 등 수많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여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한다. 션 형제와 리춘닝은 판결을 듣는 내내 어떤 감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마치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가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판사의 목소리가 엄숙하게 울려 퍼졌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 션정원, 션정핑, 리춘니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판결은 즉시 집행될 것이다. 이 판결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비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 시신을 훼손하여 식용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아무리 사형으로도 갚을 수 없는 끔찍한 죄악이었다. 그들은 죽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희생된 영혼들의 비명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 새로운 공범으로 드러난 유 씨는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션 형제의 잔혹성에 의해 잠시 이성을 잃고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녀 역시 그들의 끔찍한 행위를 방관한 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가장 복잡한 판결은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자오 메이에게 내려졌다. 그녀는 리 아주머니를 살해하는 데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죄를 물어야 했다. 그러나 그녀가 범행에 강요당했고 용감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범인들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창작되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공포와 죄책감, 그리고 생존에 대한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판결이 끝난 후 션 형제와 리춘닝은 차가운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를 향한 원망이나 미움 대신 그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작품을 망친 세상에 대한 냉소만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들이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단순한 살인, 팔아있는 건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였다. 동물들이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과 달리 이들은 오직 쾌락과 뒤틀린 호기심을 위해 동족의 살점을 탐했다. 피는 비릿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피보다 더 비릿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은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하수구에서 발견된 토막난 인간의 살점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끔찍한 악몽으로 남아있다. 3명의 괴물은 자신들의 죗값을 치렀지만 그들이 남긴 공포의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는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멀리 왔는가?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잔혹성은 얼마나 깊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